통상 그리고 국제경제 이 분야에서는 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단지성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월요일 더워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갑자기 왜 아니 그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네, 저희 더워룸 월요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분들을 모시는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국제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최지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더워룸은 첫 출연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경제 전문가 최지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 당의 국제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이재명 캠프에서 국제대변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동형 TV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참 엄청나게 깨질 줄 알았거든. 상당히 선전했어요. 별 차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떨어진 분으로 가장 먼저 이제 최지은 대변인을. 네, 당시 캠프에서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최지은 도와달라고. 네, 대변인님 캠프에서. 네, 그랬죠. 그 안 되는 걸 도와달라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낙선한 이유 중에 이동영 작가님이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책임지세요. 아니 험지에서 신인이고 여성 후보가 8% 차이, 9%도 안 되는 차이로 정말 이건 석패잖아요. 그럼 이 작가님이 도와줬으면 됐을 수도 있다. 이 작가님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명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요즘 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재명 캠프 국제대변인을 맡으셨는데, 일단 국제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의 캠프로 가신 이유도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재명 지사 캠프로 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재명 지사가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있고, 이렇게 대중을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부산시장 후보 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굉장히 크게 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같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절실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재명 지사가 마이너리티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여러 훌륭한 후보들도 많으시지만은 마이너리티가 이제 대장이 되면 다시 또 우리 당의 역동성이 바뀌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에서 이재명 지사 캠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지은 대변인 경력 보니까 메인스트림인데? 네.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원외 위원장이고, 뭐 여성이고, 청년이고, 뭐 부산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정치 영역에서 메인스트림이 아직 멀었습니다. 네. 하버드, 옥스퍼드, 말로만 듣다. 그러니까요. 와. 하버드대학교 사실 저는 저쪽 당대표님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 쪽에 그 김한규 지금 정무비서관님인가요? 네, 그분도 계시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용인 변호사 국회의원 이탄희. 이탄희 모두 하버드야. 그러네요. 우리 쪽이 훨씬 많네. 저쪽에는 하도 그거 하나 갖고 자랑을 해가지고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재명 캠프의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후원금이 또 이틀 만에 14억 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96%가 소액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숨겨진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지지율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SNS에 사연을 올리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소상공인인데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오늘 번 5만 원을 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부산 지역구에 계시는 분 중에는 본인이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했었다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거액을 내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10만 원 소액이 퍼센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거액을 안 했어요. 정말 깊은 뜻을 저희가 미처 몰랐네요. 90몇 프로, 80몇 프로 될까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거액을 하려고 했는데 소액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명으로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뭐 순위나 득표율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찌라시로는 여러 개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캠프 자체 분위기는 어때요? 캠프에는 이제 몇 프로를 받았다 이게 통보가 되나요? 아니요, 이건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원 당규상 선관위에서도 이것을 이제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뭐 지지율, 뭐 밭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는 다 여러 다른 버전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 분위기는 캠프 이름을 열린 캠프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평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수직적인 그 상호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캠프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우리가 1위 후보라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변인이시니까 여기 나와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보다는 약간 침울하다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지지율도 나온 것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낙연 지사, 제 지사가 아니죠. 이낙연 대표, 이낙연 후보 쪽이 조금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뭐 다자구도이긴 하지만 과반 이상을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스토리인데 지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거든요. 이거는 캠프 자체에서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는 빠졌다는 것 자체에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다소 지금 뭐 몇 프로 떨어졌다,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몇 프로가 올랐다 이거는 최근 며칠간을 보고 있는 건데 여론조사 기간마다 굉장히 이게 다르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그 추세를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도 계속 이제 떨어지시다가 지금 잠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 되고 뭐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던 요인은 좀 TV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도층 그리고 지지자층을 나눴을 때 조금 안 좋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은 좀 들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바지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품격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당에서 정말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을 옛날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사이다가 안 된 것 같다. 김 빠진 사이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고 모든 후보를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본인께서 이렇게 펀치를 할 수 없는 권투를 하고 있다. 칠 수 없는 권투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위 후보로서 본선에서 모두 다 안고 가기 위해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최지은 대변인도 우리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뭐 우리 같은 유튜브에 나와서 말할 때 보면 다른 후보 비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다 포지티브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다른 후보들은 후보 본인이 아니고 다른 대변인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나가도 이 지사 비판하거든. 뭐 그런 거는 1등 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지금의 약간의 어떤 지지율 정체나 하락 이것도 그냥 경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 캠프 위치가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캠프 위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곳입니다. 어디죠? 팩트TV 있던 극동 VIP 빌딩이라고. 거기 좀 지는 자리거든요. 지는 자리입니까? 문재인 캠프를 거기서 했습니다. 네. 경선 끝나면 바로 좀 옮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본선 때 더 큰 곳으로 다행입니다.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여의도에 지금 이런 여러 캠프들이 들어가 있고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의도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상암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집이 여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캠프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사실은 가상 캠프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회의도 줌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메시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옛날처럼 커다란 캠프에서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네. 이번 경선은 좀 굉장히 소규모로 캠프가 꾸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농담으로 왜 얘기했냐면 이제 대권 다가오면 이제 관상부터 사주 조상님 묘를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것도 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
뭐 이거는 뭐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국민의 바람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듣고 힘내서 더 열심히 도와주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위치에 대한 거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더 큰 곳으로 옮기신다니 다행입니다. 아니, 지금 옮길 것도 고려한다. 네. 뭐 결정된 아니,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옮겨야 돼. 왜 옮겨야 되냐면 지금 그 극동 VIP 빌딩 큰 곳을 못 얻어서 캠프를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층에 2개 있고 뭐 7층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소통이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통일성이 안 되니까 이제 본선 가면 좀 큰 곳으로 좀 옮길 그 필요가 있어요. 앞에가 옛날 그 저기 자유한국당 당사인가 그랬어요. 지금 거기죠. 예. 그 동네가 지금은 뭐 다 그 골목골목마다 예. 뭐 여러 당이 다 있고 여러 역사가 다 있는 곳이라서 이게 뭐 어느 건물이 어느 건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예.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캠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예비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받았고, 뭐 지금 오늘 보니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지사를 검증하기 위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포지티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만큼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캠프에서는 그러면은 본 후보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고수할 생각이신 건가요? 사실 뭐 캠프에서 여러분이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시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우리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스탠스가 1위 후보로서 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지자들이 조금 더 시원한 발언을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또 우리 1위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을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답답하신 면이 있어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와서 스탠스 바꾸면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한데 그럼 왜 지지율이 빠졌냐면 뭐 이지사나 캠프에서나 경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1대8로 공격을 협공을 당할 줄 몰랐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준비도 좀 덜 했고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원시원한 원래 이재명은 본선 가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뭔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지지를 하는 입장으로 안타까웠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에 관련된 구체적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확고한 그런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좀 더 공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소득 사실 이재명 지사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여러 번 그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안 하고 본선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뭐 처음에는 50만 원씩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올린다든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지역 일부 청년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광재 후보가 제안을 했고 이재명 지사도 그것도 나의 입장과 원래 비슷하다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옵션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절대 후퇴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 후보들한테 검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격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입장을 충분히 내어놨고 지금 그 상황이지 이것을 후퇴한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발언하신 것 중에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약을 그 당시에 충분히 발표하지도 않았고 뭐 1번이든 2번이든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분명히 다시 정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윤영찬 의원이 또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당선에 성공해서 만드는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일기 정부일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다. 저는 지지자로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을 빌려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하면서 적통 이야기했거든요. 적통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지자들 사이를 약간 갈라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발언을 캠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 이재명의 일기다 이 말은 진짜 적통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적통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비적통인가요? 네. 저는 그 당에 영입된 인사인데 그럼 저는 적통이 아닙니까? 주소원 아니 저는 영입 인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전 대통령들이랑 같이
뭐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같이 일을 직접 안 하면 전 적통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어느 민주당 후보든 민주정부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 철학 그리고 그 커다란 방향은 다 같이 있는 성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똑같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새로운 비전 또 변하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민주정기 4.0인데 민주정부의 그 버전 4에서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이재명 뭐 1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통 논란으로 갈라치기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이 뭐 새누리당 쪽 출신도 아니고 여기 있다가 거기 갔다 온 것도 아닌데 탈당 한 번 한 적도 없고 왜 적통 논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김부선 씨 관련된 질문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김부선 씨가 뭐 거짓말도 많이 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이 없는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김부선이 한마디만 하면 그걸 다 받아써서 이재명 발언하고 다 막 연결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대응 방법이 있나요, 캠프 차원에서? 사실 그때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토론 중에도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거는 이미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 왜 또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십니까? 라는 앞으로는 좀 이런 질문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보다는 좀 그냥 담담하게 뭐 이미 법정에서 다 해명이 됐다. 충분히 다 해명이 됐고 뭐 논란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좀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게 지난번에 이게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캠프에서 김영한, 김부선 씨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불기소로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직접 고소하면 더 웃기는 상황이 되고 고소인 조사 또 받으러 가면 기자들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부선 씨가 했던 거짓말들,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들, 최근에 49제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거든. 그런 것들 언론이 팩트 체크해서 이거는 이렇다 아니다 해줘야 되는데 박지씨 말처럼 김부선 씨가 SNS는 그대로 긁어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니까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언론은 이게 클릭하기 좋잖아요. 클릭 장사하기. 그러다 보니까 갖다 쓰는 건데 누군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가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일 모레 EJ에서 합니다. 정말요? EJ에서 김부선을 고발한다고? 아니, 그럼요. 지금까지 김부선이 했던 그 거짓말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안 하고? 고발 왜 해요? 고발인 조사 받기 싫다 이거. 고발 안 하고. 사실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캠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후보께 도움이 되지도 않고 사실 이거 자체가 우리 민주당의 그 경선에 좀 안 좋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일을 우리도 막고 싶은데 이분이 계속 이러시니까 아니, 뭐 밝혀진 것도 없고 사실도 없는데 그때 김영한이 김부선 녹취록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김부선 이재명 녹취록도 아니야. 김부선하고 자기가 통한 녹취록이야. 그게 뭔 녹취록이라고 녹취록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 내놓겠다 그러고 뭐 이재명이 떳떳하면 날 고소하라 그러고 그래서 고발당했잖아요. 경찰 조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착각했다고. 김부선 씨 말을 착각해서 팩트체크 못했다고. 본인이 김영한 씨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뭐 이재명 후보님은 과거에도 또 이런 것을 다 뚫고 지나가셨고 또 그렇게 해서 당선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검증 관련해서도 약간 그 여당 대선 후보들 간의 입장이 좀 나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후보 가족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데 결혼 전 문제를 어떻게 그거를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컨트롤 밖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지사 측에서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무슨 이 지사가 해경군 김씨 건과 본인의 논문 표절 건으로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네거티브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은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예, 후보 검증부터 이제 좀 충분히 해야 된다. 뭐 가족들도 뭐 가족들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후보 검증 위주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대통령 그 후보 모두 다 가족을 포함한 검증이 뭐 본인을 포함해서 그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 뭐 대통령의 부인은 뭐 청와대에 가면은 뭐 부속 실장 중에 또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실장이 있고 국비가 들어가는 그런 공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은 사실은 충분히 검증해야죠. 우리가 뭐 장관 후보자 부인이 뭐 그릇 싼 걸로도 장관 낙마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대통령 후보 부인을 검증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그렇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자들 간에 서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도 뭐 고민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네거티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한테 네거티브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당장 뭐 최성애 씨 그 통화 내용이라든가 뭐 이낙연 동생 문제라든가 네. 또 아들 문제라든가 또 뭐 이낙연 보좌관 뭐 사망한 문제라든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흙탕이 되잖아요. 좀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해경궁 김씨건이나 자기 논문건 때문에 불똥 튈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점점 과열되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이제 좀 거의 시작 단계인데 네. 9월에 다다르면 굉장히 이게 과열되겠다라는 좀 걱정도 좀 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 뭐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에 좀 선을 좀 서로 간에 지켜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민주정부의 재집권이고 결국 우리 이동영 TV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1등 후보를 다 같이 도우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좀 시끄러웠던 이야기이긴 한데 김재원 의원이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 민주당 선거인단에 역선택을 독려하는 그런 또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야당의 지도부에서 저딴 말이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캠프에서는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이 지금 76만 명 정도 벌써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접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 투표를 하면은 그 중에 국민의힘 당원도 있을 것이고 지지자도 있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의 국민 투표인데 76만 명이라면은 어느 정도 뭐 그래도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많겠지만은 국민 여론을 반영할 만한 숫자다. 그래서 뭐 역선택으로 누가 뭐 몇 명이 들어왔다고 해도 큰 대세의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역선택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고의적으로는 이건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 도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일반 국민도 우리 선거인단에 올 수는 있지만은 이걸 일부러 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뭐 설마 뭐 민주당이 이분을 뭐 고소하고 이럴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좀 앞으로 좀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면 너무 유치했던 게 뭐냐면 뭐 일부 뭐 지지자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면서 역선택하겠다고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대한민국 제1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오고 그걸 당대표 좋다고 박수 쳐주고 엄지치켜 세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따봉! 화이테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너무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 7일부터 지역순회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이제 4차 대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폭증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경선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오늘 또 박용진 굉장히 열일하시는데 박용진 후보가 2명도 못 만났는데 경선을 어떻게 진행하냐 막 이러면서 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 그럼. 대통령 선거를 하지 마 그럼. 문재인 대통령 몇 년 더 하셔야겠네요. 코로나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네. 보세요? 경선 연기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당무회의에서 일단 연기 안 하는 걸로 네.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서 좀 의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도 뭐 2주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세에는 지장이 네. 없다.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 실무적으로 아니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주를 해도 큰 지장이 뭐 유불리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유동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저는 이거는 뭐 캠프나 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1차 후보를 9월 5일에 뽑고 그 다음에 50%가 넘지 않으면 2차를 지금 9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만약에 50%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모두 연합해서 이 일정을 막 11월로 옮긴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로 우리 통합하는데 어려워질 것이다. 더 치열하게 나중에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 통합하기도 힘들어지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조금 우려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길게 연기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11월 달 연기하자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작년 겪었습니다만 코로나를 재작년도 겪었죠.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전파됩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오늘 또 새로운 변이 생겼죠. 11월 때 가면 또 변이 안 생길까? 거기다가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그때 가서 코로나가 확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하지. 그때 가서 5차 유행하면 어떻게 할래? 1월로 옮길래요? 이렇게 하면 정말 대선을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른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다 이게 뭐 전략적이라든가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니야. 다 계산하고 안 했잖아요.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대선 일정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순회를 도는 것, 지역부터 도는 것 이런 것도 아마 뭐 어느 정도 이거를 판자시는 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셨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당의 뭐 후보에 유리하기보다는 가장 공정하게 당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지은 대변인이 경제 전문가이시거든요. 국제기구에서 또 이런 이력이 있고, 오늘도 이제 홍남기 씨가 선별을 주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통도 못 늘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전 세계가 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선별 보편이다 이거는 일단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확대 재정을 너무 덜 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율이 적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개인 부채, 가계 부채와 그리고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아서 국민이 빚을 진 꼴이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확대 재정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경제가 좋아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회복실에 들어갔지 아직까지 완전 회복이 된 게 아닌데 그쵸. 더 이상 약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다시 건강하게 살려야 되는 것에 좀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그 지도층이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의 그 리더들도 대부분 관료고 관료 출신이고 뭐 청와대도 정책하시는 분들은 관료 집단이 대부분이신 경우가 많고 뭐 정무나 공보 이런 곳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 장관을 당에서 임명을 하고 국회의원이 가시기도 하지만은 그 조직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우리 당이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가 이제 선택을 하면 그 국정 운영을 실행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당은 국정 운영의 한 10개 중에 한 3개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7개는 관료한테 좀 맡겨놓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30%로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정 운영 전반에서 리더십을 당 그리고 우리 정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음번에 우리 민주정부에서 좀 크게 좀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동의하는데요. 이 관료들은 안정적 전국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적 아이디어나 창의적 발상은 관료는 못해요. 평생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는 정치나 전문가 그룹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성기획부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관료들이 몰빵을 해버리니까 이런 지금 위중의 사태 때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민주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료를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네. 사실 이 관료의 이 수장 이런 사람을 보통 뭐 기재부 출신의 뭐 기재부 장관 뭐 항상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수장들이 막 지금 야권과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야권과 가지고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그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우리 리더십을 우리 당에서부터 좀 키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일 잘한다는 사람을 갖다 쓰는데 그게 우리의 입장과 얼마나 맞았나 이런 것에 대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지은 대변인 오늘 보니까 청산유수네. 그러니까요. 우리 사건반장 형이랑 둘이 이렇게 투탑 내세우면 좋겠네. 지금 거의 제2의 강경화로 키워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꼭 서울로 오시면 뽑아드리겠다. 그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정치 도전에 대한 그런 후회는 혹시 없으세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왔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와서 저랑 같이 영입된 분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나는 왜 낙선했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낙선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저는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지역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가덕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 낙선한 것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경제 전문가고 제가 그런 일을 뭐 16년 정도 했는데 갑자기 당에 와서 제 전문성을 못 살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뭐 학교에서 지금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뭐 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자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좀 더 제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고. 그러려면 원내로 와야죠. 그렇습니까? 원외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원외는 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죠. 원내 원외가 뭔가 이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군요. 그렇지가 않고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막말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출입증 있잖아요. 이제 국회나 이런 데 가려면 출입증이 필요해요. 원외는 출입증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루 전에 누가 들어가게 해줘야 이제 회의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원외한테 뭘 하는 것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근데 뭐 후회를 안 하신다는데 나 같으면 이 지금 경력이 삼성전자, 아프리카개발은행, 이집트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이런 경력을 가지고 왜 정치를 한다고 하셨을까? 제가 잘 몰라서 한 것도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무식해졌습니다. 무식해서. 이런 인재를 모셔가지고 왜 험지는 오창석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창석 같은 거 인간이 가야 떨어지죠. 오창석 씨는 이미 갔다 왔잖아요. 험지에. 저도 좀 무식하고 민주당도 좀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를 본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또 보태셔야 되고 이제 본 후보가 된다면 이 4기 민주정부 탄생, 정권 재창출 요 과정에서 우리 최지은 대변인이 꼭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역할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지지자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 전문성 분야에서 이제 국제 경제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동안의 중장기 비전은 뭘까? 이것을 제시를 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선택이 되면은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국정 운영을 여러 분야, 뭐 과학, 뭐 산업, 경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 당의 비전이 딱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상 그리고 국제경제 이 분야에서는 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단지성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백은, 김한규 민주당에서 이 두 분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한규
그 정무수석이죠, 그분은 청와대 가셨는데 정무비서관. 네, 네. 비서관 가는 거 보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부럽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너 방금 최지은이라 했는데 최백은이라 그랬어. 최지은이라고 했습니다. 최백은이라. 죄송합니다. 최지은, 김한규. 아, 물론 최백은 교수님도 또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네. 분이죠. 네, 어쨌든 그거 보면서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잘 알죠. 네. 방송도 같이 하고 여러 번 또 같이 대변인실에 같이 앉아 있었고 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비서관님도 같이 같은 대변인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러웠죠. 부럽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냥 네. 저는 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정무비서관이 뭐 제 자리인지 이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 저도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뭐 저에게는 비서관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것을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뭐 분야 시기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점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4기 민주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외교부로 가시라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국제대변인 또 맡고 계시는 최지은 대변인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뭐 또 지역구 관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만 집중할 순 없으니까. 24년엔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 나와주셨으니까 네. 그때가 되면 또 배신은 안 하시거든요. 배신 많이 당하시긴 하는데 아이고. 네, 배신을 하진 않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재명 지사 캠프 국제대변인 최지은 대변인님께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또 뭐 말씀 나눌 일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